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팽팽하게 싸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결론은 비슷합니다. 중국 전기차를 사면 안 된다, 내지는 중국 전기차를 견제해야 한다, 이런 거잖아요. 결국 맥락은 같은 건데 이건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국 브랜드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국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자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는데, 정작 자국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토론은 거의 없는 느낌입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요, 중국 브랜드가 한국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 매우 크고요. 그렇게 된다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미 그러고 있기도 합니다. 단순히 중국 전기차 기술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는 따로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진짜 맞아? 리스너도 싸고 출고도 빠르고 초기 비용도 없다고? 이 가격이 맞아? 조건은 좋은데 막상 잡으라고 하면 잡히지를 않아. 광고만 믿고 차 구매한 사람들이 손해를 엄청 많이 보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BPD 오톱. 우리가 약속한 건 간단해. 국내 최저 수수료는 기본이고 견적서도 숨김없이 투명하게. 신차 검수부터 신차 패키지까지 우리가 다 준비했어. 누구보다 많은 차를 리뷰한 BPD가 이제 시동 거는 순간까지 책임질게. 리뷰 끝, 출고 시작. BPD 오토. 대부분이 중국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 딱 그래야 하는 시기라고 보는데요. 일단 현황부터 정리해볼까요? 국내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중국 전기차 브랜드 뭐가 있죠? 비아디는 이미 진출해서 신차 라인업을 늘리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들어올 브랜드는 지커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샤오펑과 샤오미도 거론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지커는 올해 하반기에 전시장을 오픈하고 내년 초에 고객 인도를 하지 않을까 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인플루언서 분들도 초청해서 행사도 했던 거겠죠. 여기서 하나 확실한 건 비아디 하나만 있을 때와 다른 중국 브랜드가 대거 들어왔을 때는 차이가 클 거란 겁니다. 특히 지커는 지리자동차 그룹 소속이고 이미 볼보나 벤츠나 폴스타처럼 지리차 산하 브랜드거나 지분을 상당 부분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접하고 있기도 하고, 차의 만듦새나 구성 같은 것도 나쁘지 않은 차들이기 때문에 이런 토론이 더욱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몇 가지 숫자를 보면 중국 전기차가 국내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 호감도인데, 아산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호감도는 10점 만점에 3.13점에 머물렀습니다. 미국이나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처참한 수준인 건 물론이고 이렇게 낮으면 중국 브랜드를 누가 살까 싶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 굉장히 경계해야 하는 함정이라고 봅니다. 왜냐? 어려울 거 없습니다. 하나만 보면 되는데요. 중국산 전기 버스가 우리나라를 잠식하는 과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야, 버스랑 승용차랑 같냐? 이런 거죠. 자동차 하나를 개인이 사려면 얼마나 많은 걸 고려해야 하는데 중국 브랜드를 덜컥 사겠냐는 겁니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깊게 들어가진 못한 반박이라고 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질문 하나를 해볼까요? 승용차를 왜 개인만 산다고 단정짓나요? 이미 그게 아니라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잖아요. 택시, 렌터카, 배달용 승용차, 영업용 승용차, 이런 것들도 결국 승용차지만 개인이 사는 게 아닙니다. 딱 이 지점이 오늘의 영상을 관통하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대체 중국산 전기 버스가 한국을 잠식하는 과정, 그리고 이미 잠식되어 있는 현 상황이 왜 위험한 거냐?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먼저 중국산 전기 버스가 왜 한국을 잠식하게 됐고 뭐가 문제였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상용 전기차 관련 정책이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알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보조금 정책 자체가 현실적이지도 못했고 구체적이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성능이나 사후 관리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저렴한 중국산 전기 버스가 늘어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건 과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2021년까지만 해도 중국 전기 버스 점유율은 37.8%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겨우 2년 만에 54%까지 뛰어버립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게 하도 문제가 있어서 2024년에 보조금 기준 보완이 있었잖아요.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35%를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2023년에 가장 점유율이 높았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2023년에 그만큼 많은 버스 회사들이 구매를 했다는 거고요. 이미 구매할 회사들은 구매를 다 한 상태라 구매력이 꽤 떨어진 상태라는 걸 감안하고 본다면 35%가 마냥 적게 느껴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짚어봐야 할 게 대체 왜 중국산 전기 버스를 그렇게 많이 팔아줬냐는 건데, 여기에 이제 제도와 정책 문제가 크게 영향을 줍니다. 자, 버스 회사 하면 항상 나오는 뉴스가 뭔가요? 적절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 차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사후 관리보다도 처음 구매할 때 가격이 저렴한 차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요. 중국 버스는 대당 1억 원 정도의 가격 우위가 있었고 이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초기에는 심지어 브랜드 국적이나 품질 차별 없이 보조금이 동등하게 지급됐습니다. 이후에도 여전히 AS나 품질, 잔존 가치
이런 장기 지표에 대한 가중치가 어딘가 부족하니까 여전히 중국산 전기 버스가 상당수 팔리고 있는 거죠. 이걸 또 일부 업체들이 이용한 것도 문제입니다. 저희도 많이 다뤘던 에디스 모터스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상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했다는 맥락이 보도가 있었습니다. 2022년에 국감에서도 다뤄졌고 지역 보도도 있었는데 중국판 제품이나 부품을 조립해서 이걸 국산으로 인증받습니다. 그럼 뭐가 가능하다? 지자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명분으로? 군산형 일자리 지원금을 명분으로요. 제도 허점 논란이 실제로 컸다는 걸 보여준 사례고요. 두 번째는 승용차는 개인 구매만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승용차를 개인 구매만 있다고 축소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택시, 렌터카, 배달용 승용차, 영업용 승용차 이걸 통틀어서 그냥 플릿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플릿은 초기 비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은 그렇지 않죠. 서비스 센터, 브랜드 이미지, 정비 편의성, 잔존 가치 이런 모든 걸 따집니다. 그런데 플릿은 회사가 구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선호도보다 숫자가 중요하다고요. 이건 보조금만 봐도 체감됩니다. 택시용 전기차 보조금에 별도 보조금까지 더해서 서울에선 최대 1,120만 원을 구매 보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성능이나 안전 기준을 강화하면서 가격이나 할인 조건도 괜찮은 차다? 그럼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기 때문에 대량 주문과 할인이 가능한 제조사일수록 유리해지는 거죠. 전기차 제조사 입장에서도 이건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왜 기회인지는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결국은 택시나 렌터카, 배달용 승용차, 영업용 승용차 이렇게 전기차로 대량 구매하는 회사가 늘어날 가능성 언제든지 있는 거고요. 앞에서 본 것처럼 중국 브랜드가 한국에 신차를 계속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커진다는 건 너무 당연한 상황이란 거죠. 세 번째는 그럼 이 플릿이 늘어나는 게 왜 무섭다고 하는 거냐? 간단합니다. 플릿이 늘어난다는 건 뭐냐? 도로에서 그만큼 자주 보이게 된다는 거잖아요. 도로에서 자주 보인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그만큼 많이 팔린다는 소리겠죠. 그럼 이걸 제조사에선 뭘로 활용한다? 우리 신차 판매량 대박 났습니다. 이렇게 홍보하겠죠. 그리고 그만큼 많이 팔린다는 건 뭐다? 그만큼 이 차를 실제로 보고 타보는 사람들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회사에서 배달용으로 영업용으로 줘서 타거나 택시를 잡아서 타거나 렌터카로 이용하려고 봤더니 더 저렴해서 타거나 여러가지 루트로 이 차를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즉 도로에서 자주 보이고 실제로 경험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생각보다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개인 수요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도로에서 자주 보이는 게 개인 수요로 이어진다는 걸 증명하는 이론은 너무 많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혁신 확산 이론만 봐도 관찰 가능성이 높을수록 채택이 가속된다. 즉 렌터카나 택시가 시승을 대행해주면서 일반 소비자의 확산을 당긴다는 뜻이고요. 관찰 학습과 피어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실제 사용을 보고 품질이나 안전을 추론하고 이게 실제 구매로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중국산 전기 택시가 많이 보일수록 생각보다 괜찮네가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건 이미 우리 생활에도 있습니다. 소나타와 K5를 택시로 많이 쓴다. 택시는 주행 환경이 험하고 주행거리도 일반 승용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즉 소나타와 K5는 그만큼 내구성이 좋다. 이런 논리 많이 보셨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들어가 보자면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과연 이게 한국에만 국한된 논리일까요? 저는 더 큰 문제가 글로벌 시장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아예 장벽을 쳐놔서 중국 브랜드가 진출조차 못한다 치자고요. 그럼 남은 곳은요? 아태, 유럽, 러시아, 동남아 이런 곳들은 사실상 뚫려있죠. 여기는 오히려 방금 전에 말한 논리들이 더 잘 통한다고 봅니다. 유럽만 봐도 다른 중국 브랜드들이 많이 팔리지만 그 중에서도 상하이차가 인수한 MG 이 브랜드로 전기차를 만들어서 팝니다. 중국 그룹이 인수했다는 사실보다도 자신들이 알고 있던 브랜드가 전기차로 부활했다면서 꽤 많이 팔아줍니다. 이걸 실감할 수 있는 사례가 실제로 유럽연합이 작년하고 올해 대중전기차 상계 관계라고 해서 최대 35%를 부과한다고 확정했잖아요. 그럼에도 MG나 비아디 같은 중국계 브랜드가 올해 여름 이후에도 판매량이 증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동남아 시장은 올해 1월에 그랩하고 비아디가 손잡아서 최대 5만 대를 공급하는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태국은 비아디가 2023년과 2024년 신형 전기차 등록 점유율 38%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호주는 비아디가 판매량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이미 정치적 상황만 봐도 중국과 가까울 뿐 아니라 작년 중국 브랜드 점유율이 60%에 달했습니다. 중동이나 브라질 같은 곳들은 합작 회사를 만들거나 현지 생산으로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판매량과 점유율만 많아진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복귀해야 할 건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OTA와 자율주행을 비롯한 소프트웨어 경쟁력인데요. 물론 현대기아차도 반자율 주행 잘합니다. 실제로 써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약간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목적지까지 손을 안 대고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 흔히 이걸 레벨 3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단적인 예로 벤츠나 BM은 이미 레벨 3 자율주행을 상용화했습니다. 벤츠는 독일에서 최대 95km까지 손을 안 대고 주행
주행할 수 있고요. 미국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에서도 합법으로 인정됐습니다. BM도 모든 차종은 아니지만 7시리즈로 시속 60km까지 조건부 자율주행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 FSD는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 브랜드들도 이미 손 안 대고 목적지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럼 국내 기업은 상황이 어떻냐? 현대차그룹은 우선 전차종 OTA 전환 로드맵을 공식화했습니다. 이건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레벨 3 자율주행 상용화는 막혀 있습니다. 왜? 규제가 일단 막혀 있잖아요. 원래는 G90하고 EV9부터 레벨 3 상용화를 추진한다 했는데 결국은 이게 무산되고야 말았죠. 이게 뒤처진다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앞에서 계속 강조한 소비자 직접 경험이 없다는 게 큽니다. 중국 브랜드는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이나 유럽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테슬라나 독일 브랜드보다 현대기아차의 소비자 경험이 부족한 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내연기관차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넘어가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내연기관차는 운전하는 재미가 자율주행의 필요성을 많이 상쇄시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요성은 자율주행이 가능해야 이 차를 사겠다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결국 앞에서 말한 논리들이 해외 시장에선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플릿이 늘어나요. 이들은 보조금과 대량 계약으로 우위가 확보되는 거고 동시에 자율주행 구간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이 차를 운전하는 기사들이 확실히 필요가 덜하다, 안전해서 좋다 이런 게 입소문으로 막 퍼져나가요. 그러면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택시나 렌터카로 타보는 사람도 늘어요. 현대기아차에서는 안 되는 레벨 3 자율주행을 써보니까 이건 그야말로 신세계예요. 판매량이 안 늘어날 수 있을까요? 이게 또 어려운 이유가 그렇다고 규제를 무조건 풀어달라 밀어붙이기도 참 애매합니다. 완전 봉쇄냐 전면 개방이냐 결국 둘 중 하나잖아요. 일단 국내 상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짚고 가자면 한국은 레벨 3 상용화를 위한 안전 기준을 이미 5년 전쯤 마련해뒀습니다. 이건 문제가 안 되고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무인 자율주행 검증도 계속하고 있고 레벨 4 성능 인증 관련해서도 계속 연구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전 봉쇄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열어두긴 하는데 관리 감독도 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은 거죠. 다만 우리가 말하는 봉쇄라는 건 레벨 3 상용화를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두 가지 관점 모두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우선 자율주행 규제를 풀어버린다면 장점은 소비자 경험과 편익이 늘어난다는 거겠죠. 해외 브랜드가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기술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이 덕에 레벨 3 자율주행이 표준 경쟁력이 됩니다. 비슷한 가격으로 더 높은 수준의 경쟁력을 소비자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단점은 중국 브랜드 확산도 더 빨라질 거란 겁니다. 여기에 이미 레벨 3가 상용화된 다른 수입차 브랜드들까지 가세하면서 국내 브랜드 전기차의 입지가 더 줄어들 수도 있죠. 이미 현대기아차 전기차보다 테슬라가 한국에서도 더 잘 팔리는 상황이라 이건 굳이 길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 규제를 풀지 않아도 장점은 있습니다. 방금 말한 해외 브랜드 침투가 늦어집니다. 좀 더 있어 보이는 말로는 자국 기업과 자국 산업을 보호하게 됩니다. 시간을 버는 만큼 더 치밀하게 연구 개발이 가능해지고 내수 기반이 유지되기도 합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실주행 데이터와 경험 축적이 지연됩니다. 아무리 거대 기업이 돈을 쏟아부어도 실제 수백만 수천만 소비자들이 쌓아주는 빅데이터는 따라가기 힘듭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학습 데이터가 꺾이면서 전반적인 경쟁력도 뒤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 봉쇄까지는 이제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독일을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레벨 3를 완전 개방한 게 아닙니다. 벤츠나 BM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속도, 도로 종류, 시간대 이런 걸 세분화했거든요. 이걸 한국화하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각 브랜드와 모델들이 한국 도로 데이터로 검증된 구간에서만 손을 떼고 레벨 3 자율주행을 쓸 수 있게 허용하는 거죠. 그럼 일단 소비자 경험도 완전 개방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하게 되니까 이걸 경험하는 소비자 권리를 지키면서 시간도 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보조금인데 몇 년 전부터 문제 제기를 해왔지만 여전히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너무 자동차 표시 가격에만 치중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 전기버스의 한국 잠식도 쉽게 가능했다고 보는 건데 지금보다 더 현실적인 기준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품 조달 능력부터 배터리 안전 검증, 보증 기간과 범위, 잔종 가치, 사고율, 서비스 센터 개수와 서비스 센터 품질, 즉 일반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회사 단위로 차를 운영할 경우에도 중요한 항목들을 구체화하고 이걸 보조금 기준으로 둬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국내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 기준도 살짝 다르긴 해야겠죠. 이렇게 돼야 버스나 택시 회사도 국내 브랜드 전기차를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걸로 보고요. 그 이후에 중요한 건 데이터와 안전 규제도 있겠죠. 이건 뭐 간단하게만 말하자면 중국산 로봇 청소기만 봐도 보안 때문에 그렇게 난리잖아요. 자동차도 당연히 안심할 수가 없는데 이걸 대놓고 막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해외 브랜드는 한국의 전기차를 판매하려면 사이버 보안 기준을 충족하고 OTA 추적을 제한하며 사후 감사 대상에 포함한다. 위반 시 기능을 제한하고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안전 장치가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미 전기버스 시장은 잠식됐고 중국 승용 전기차도 줄줄이 들어오는 게 예고된 상태에서 이런 문제 의식과 대응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